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후보가 등록을 마치는 등 모두 9명의 주자가 출전 치비를 마쳤습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회 기자실을 방문하는 등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대신 예결위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은 돌려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산자중기위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소급 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정권 교체를 내세우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등판과 예비후보 등록 마무리로 본격 개막한 여권의 대선 경선 레이스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조금 전에 마감됐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후보 등록을 하면서 민주당의 대선 예비 후보는 모두 9명입니다. 야권에선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회 소통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인사를 나눴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출판 기념식을 열면서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후보 등록을 하면서 모두 9명입니다. 추 전 장관은 촛불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포부와 경선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누구와 합종연행을 한다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경선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비서실장인 박홍근 의원이 대리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김교웅 의원이 대리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지사는 내일 오전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9일부터 일반과 당원 반반씩 여론조사를 시작해 11일 본선에 진출할 6명의 후보를 뽑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다음 달 5일까지 단일화하기로 하면서 8명이 예비 경선에서 경쟁을 벌일 전망이고 추가 단일화 여부가 변수입니다. 정 전 총리는 추가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전 대표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나머지 후보들은 완주 의사를 밝히며 선을 그었습니다. 야권에서는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첫 공식 일정으로 한 언론사 행사 참석에 이어 국회 소통관을 찾아 1시간가량 기자실을 돌며 인사했습니다. 저 윤석열 이제 정치에 그 첫 발을 디뎠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훈 전 대변인의 사퇴 배경에 대해선 개인 신상의 문제라고 일축했고 부인과 관련한 줄리 의혹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자신의 저서 초일류 정상국가 출판 기념식을 열고 대권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초선 의원 모임에 참석해 흠집이 난 사람이 대선 본선에 들어가는 순간 한 달 내에 폭락한다며 윤 전 총장을 견제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상임위 배분 문제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 이어서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났는데 기존 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문제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야는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법사위원장을 놓고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대신 예결위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수석 간에도 좀 논의를 하고 또 마지막에는 의장님하고 다시 보고 더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서로 양보할 것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서로 존중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계속 큰 틀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선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는 여당의 요구에 박병석 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합의에 이르려면 두 분이 내가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지 내가 생각하는 것을 관철하겠다는 것에 집착하면 합의되지 못할 것이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끝까지 설득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제안을 거부하면 내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표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에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내정해둔 상태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내일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법사위가 손실보상법을 막바지 심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봅니다. 장정현 기자. 네, 장정현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법사위에서 이 손실보상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예정이 없던 법사위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하며 내일 본회의로 법안을 회부하기 위한 강공을 썼는데요. 7월 국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내일 예정된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담은 손실보상법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여당 단독으로 소집된 것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전체 회의 시작 40분 전에 야당 의원들에게 회의를 통보했다는 건데요. 또 손실보상법을 비롯한 상정 법안들 모두가 해당 상임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일방 처리됐거나 신중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국회 협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담긴 손실보상법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려고 야당이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되물으며 여야가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법 마음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내일 법사위를 열자고 하는 주장은 이 법을 처리하지 말자는 뜻이고 소상공인들이야 죽든 말든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 이외에 그 무엇입니까? 네, 법사위는 앞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했고요. 현재는 손실보상법에 대한 대체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해 정부를 상대로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손실보상법뿐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법과 의료법 개정안, 사회서비스업 설립법도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 여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언론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관련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언론의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백신에 마이크로칩이 숨겨져 있어 조종당할 수 있다. 주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나 유튜브 채널 등에 떠도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인터넷 뉴스 매체나 기성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례는 46,944건으로 한 해 평균 약 4,700건에 이릅니다. 이처럼 가짜뉴스가 범람하자 정치권이 언론 개혁을 위한 입법에 시동을 걸었고 국회 문체위가 관련 논의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히 고의성 있는 거짓 불법 정보로 피해를 입힌 경우 언론사를 대상으로 경제적 배상 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을 놓고 찬반 의견이 갈렸습니다. 허위 보도 예방을 위해 또 가짜뉴스는 주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경제적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게 찬성 측 주장입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500만 원 이하 배상이 절반 가까이에 대해서 언론사가 거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까다로운 법 절차와 소송의 실익 때문에 소제기를 포기하는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대 측은 입법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취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권력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이용해서 기사와 언론사를 압박할 경우에 어떤 사회 비판 기능, 사회 감시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내용 중 기사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반대 측은 고의성 여부를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주관적인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찬성 측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같이 비슷한 사건이 다뤄져온 시스템이나 법원 판례를 참고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립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 추천권자의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언론중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체위는 전체 회의에서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결의안을 통해 잘못된 표기를 일본이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했고 국제올림픽위원회에도 일본의 행위가 올림픽 정신을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미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보호 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엄마와 아이 모두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 홍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버려지는 아이들이 한 해 얼마나 될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영아 유기 사건은 2014년 41건에서 2019년 18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에 나선 정치권이 산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조우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기 임산부 지원 특별 법안은 익명 출산을 제도화하고 출생신고 전 익명 인도 제도를 도입하며 아동의 알 권리를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은 임산부가 편안한 환경에서 출산하고 영아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원가정에서 자라야 될 자라야 될 권리가 있는 거고 그마저도 선택권이 없이 입양이나 유탁의 과정들을 거치지 못하는 아이들이 존재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위기 임산부를 위한 주거, 의료 등의 지원과 불법적 영유아 방지를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위기 임산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의료 체계에서도 소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익명 출산과 익명 인도는 제도적으로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그 국가 의료 체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동시에 출산 사실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익명 출산 본래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제기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서는 모에 관한 이야기를 가려놓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증명서라든가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같은 것들을 띄워보면 모에 관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높고요.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양육 포기나 영아 유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법안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산부의 사생활 보호와 자녀의 부모 알 권리가 일정 부분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법안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과 경남을 찾아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무너진 조선업과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대표는 경남도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한진해운이 4천억 원만 투입되면 살 수 있었는데 산업에 이해가 없는 기재부 금융관료들이 파산 처분해 해운과 조선이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정부가 해양진흥공사를 만들어 6조 원을 투입하고 쇠빙 LNG선을 세계 최초로 15척 발주했으며 현대상선인 HMM도 정부 지원에 힘입어 한진해운의 공백을 채워나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핵심으로 하는 올해 2차 추경과 관련해 정부가 소중한 세금을 물쓰듯 탕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의 원내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생색내기 추경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한 세금을 써야 한다는 원칙으로 추경 심사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을 원칙으로 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추경이 되도록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비밀유지 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는 기술 자료로 인정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 탈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기관장들의 처신 문제가 공직자 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헌법기관장 오찬 간담회에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국회나 행정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는 민생 문제나 코로나 극복 문제에 흔들림 없이 맡은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의 발언은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대권 도전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인데 민주당이 오늘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감했죠? 네, 민주당 오늘 4일간의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이 지사 오늘 오후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박홍근 의원을 통해서 예비 후보 등록을 했고요. 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직접 민주당 당사를 방문해서 자신이 등장한 자체가 흥행이라는 말이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비록 출발이 늦었지만 지지자들께서 그렇게 민주당다움의 회복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가 크시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지자의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가겠습니다. 네, 이로써 민주당 9명의 후보가 예비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9명 중 6명만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다만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다음 달 5일까지, 그러니까 컷오프 전까지 단일화를 하는데 합의를 한 만큼 예비 경선은 8명의 후보로 진행이 되고 또 2명의 탈락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여당의 대선 대진표가 이제 그 완성이 됐는데 면면을 보면은 이제 전 총리가 2명,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 3명, 그리고 도지사 3명, 전 장관 이제 1명 이렇게 해서 모두 9명인데 이 예비 후보 9명이 모두 처음으로 내일 모일 예정이라고요? 네, 민주당 경선기획단이 내일 예비 후보들이 모두 참석하는 공명선거 서약식과 기자간담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도부와 당 선관위 그리고 후보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공식 상견례 자리인데요. 네. 민주당 경선기획단은 이 지사의 독주체제가 장기화되는 데다가 또 이 지사 지지도 역시 박스권에 갇혔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이처럼 이벤트를 많이 기획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후보들 간의 파열음이 벌써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일 행사를 두고도 일부 후보들은 이제 일정 조율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컷오프 전까지도 4차례의 TV 토론을 기획하고 있는데 일부 후보들이 공식 출마 전에는 TV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토론의 횟수를 줄여달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선 시작부터 이런 신경전이 불거진 건 향후 어느 쪽이 주도권을 갖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신경전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경전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치러질 것 같은데 지금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는 반 이재명 후보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그런 분위기네요. 네, 앞서 이광재 의원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단일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네. 두 후보가 이 지사에 맞서서 민주당 적통 후보가 자신들이라는 점을 내세우는 듯이 오늘은 같이 봉화마을을 방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다른 이재명계 주자들도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후보 등록을 마친 이낙연 전 대표도 사기 민주정부 계승의 뜻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호응을 한 겁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다음 달 5일 출마 선언식을 계획 중이라서 단일화에 만약 나선다면 6일 컷오프 이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단일화가 1강 구도의 현재판을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최대 변수는 결선 투표제로 꼽힙니다.
9월 5일 본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뽑을 예정이지만 만약 과반을 득표한 사람이 없다면 9월 10일에 다시 1, 2위 주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이 지사가 지지율 1위를 놓친 적은 없지만 경선에서 과반 득표까지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 때문에 결국 1차 컷오프를 통과한 2위에서 6위까지의 이런 연대 움직임이 막판 역전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당내 이제 후보군들 사이에서 이제 타깃이 이재명 지사인데 그 대규모 캠프를 구성하면서 새 분리기에 나섰죠? 네, 이 지사가 내일 대선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서 대규모 조직 인선에 나서면서 새 과시에 나섰는데요. 네. 조직 총괄은 이해찬계 조정식 의원, 비서실장인 박원순계 박홍근 의원, 그리고 수석 대변인은 박찬대 의원을 내정한 겁니다. 다들 원조 이재명계 의원이 아닌데요. 이재명계 저장격인 사선 정성호 의원도 보직을 맡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반 이재명 연대 움직임에 본격화되면서 열린 캠프를 표방하며 이제 개파 확장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일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이 이제 두 번째 대권 도전이 되는 건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네, 이 지사가 내일 아침 7시 반에 이제 영상을 통해 출사표를 던질 계획인데요. 15분가량의 SNS 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런 비대면 방식의 출마 선언을 하기로 한 거는 지지자들이 대거 운집한 가운데 이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던 윤석열 전 총장과 대비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사 출마 선언에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공정과 성장, 그리고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제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념적인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런 실용적인 면을 내세우는 건 이 자신에 대해 의구심을 보내는 친문 당원들을 자극하지 말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지사는 내일 출마 선언 이후에 경북으로 내려가서 부모님 산소와 성형을 찾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건 자신이 영남 출신의 민주당 후보임을 강조를 하면서 대선 본선에서 다른 민주당 후보들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그 출사표를 상당히 이른 시간에 하네요. 아침 7시 반. 네, 영상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겠는데 주요 키워드가 현재 개파 확장, 실용, 공정, 성장 뭐 이렇게 맞습니다. 요약을 할 수 있겠군요. 네,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여당의 대선 대진표 완성 그리고 이재명 굳히기 대 반 이재명 구도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3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동상이몽 3샷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오전 한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주최한 콘퍼런스에 참석한 세 사람,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인사를 주고받게 됐는데요. 입당과 합당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이들, 이 자리에선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입당 관련해서는 좀 말씀 나누신 거 없으실까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제 왼쪽에 앉아 계신 안철수 대표님께 합당과 관련해가지고 좀 더 전격적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윤 총장 입당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입장 변함 없으신가요? 모든 외부에 계신 분들에게 문호를 항상 열고 있고, 다만 저희는 공당으로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특정 주자를 위해서 일정을 조정하거나 이기는 어렵다는 것을 계속 이제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윤 전 총장과의 첫 대면에서 기본적인 인사와 덕담을 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총장 역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상황이 아니었다며 국민의힘 입당 등 구체적인 향후 행보에 대해선 조만간 다시 만나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준석 대표, 국민의당과의 합당과 관련해선 안철수 대표께 합당을 조금 더 전격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안 대표 측은 여름 전에 해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밥을 급히 먹어도 체하지만 너무 시간을 끌면 밥대를 놓쳐버리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안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합당이 마무리되면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시기와 경선 일정, 그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논의, 결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 세 사람인데요. 차기 대선이 8개월 남은 지금 동상이몽 3샷의 주인공들은 어떤 결과물을 내놓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도리도리 윤입니다.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출마 기자회견 내내 고개를 좌우로 젓는 모습에 도리도리 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인데요. 윤 전 총장의 이 같은 별명에 여권은 공세를, 야권은 방어에 나섰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 자신감이 없이 이렇게 고개를 계속 돌리면서 발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이 좀 준비가 아직 덜 됐구나. 아직 정치인으로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 청중을 번갈아 바라보는 윤 전 총장의 습관에 대해 범여권에선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로 불안해 보였다고 혹평했습니다. 김용민 최고위원 외에도 정청래 의원은 누가 연습시켰는지 모르지만 어설픈 몸집과 억양, 어색한 콘텐츠, 그는 한마디로 웃겼다고 총평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본인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연신 고개를 젓는 듯 했다고 지적을 했고요. 반면 윤 전 총장의 친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도리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원래 말하는 스타일이 고개를 좌우를 보면서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어제는 처음 많은 기자들 앞에 서다 보니까 처음에 좀 긴장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뭐 일문일답할 때는 거의 정상이 됐던데요. 차차 옆에서 지적을 하니까 좋아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 윤 전 총장이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혹평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었고 본인이 지향하고 있는 정치를 자신의 가치관을 녹여냈다면서 훌륭한 대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프,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강철수, 추미애 전 장관은 추다르크 등 정치인에게 있어서 인지도의 바로미터인 별명은 필수품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사람이 알아야 별명도 생기기 때문인데요. 정치인 윤석열이 된 이후 처음 갖게 된 도리도리 윤이라는 별명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두 분,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그 한 언론사 컨퍼런스에서 그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와 이제 짧은 첫 만남을 가졌는데 뭐 이제 조만간 다시 한번 정식으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이른바 그 케미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그 최진봉 교수님. 저는 뭐 지금이야 윤 전 총장이 입당을 안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준석 대표 입장에서야 지금은 러브콜을 빨리 던져서 어제 그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도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칭찬할 문제인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입당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입당을 하고 나면 저는 태도가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태도가 바뀐다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공정한 경쟁을 하라고 할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공정 아닙니까? 네. 뭐 심지어 대변인도 지금 공정하게 배틀 해가지고 토론 배틀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윤 전 총장 입당 전까지는 가능한 한 좋은 얘기를 해서 들어오게 하고 들어온 이후에는 그야말로 검증이 시작되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누구 한 사람의 편을 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만남은 사실 인사밖에 아니었고요. 두 분 이준석 대표 얘기도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눈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윤 전 총장이 입당하는 것까지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들어오게 만들 거고요. 왜냐하면 외부에 있으면 잠재적 경쟁 대상이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누군가가 또 경선 후보로 나온다 하더라도 또 단일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은 국민의힘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같이 경쟁해서 거기서 한 사람을 뽑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러브콜을 보내겠지만 윤 전 총장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냥 치열한 경쟁이 그대로 내몰리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입당 전에는 러브콜, 입당 후에는 검증대에 세울 것이다. 네. 지금은 탐색전인 것 같아요. 서로 줄다리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빨리 입당해 이러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려봐. 내가 좀 판단 좀 할게. 이런 거거든요. 이런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지지율이 관건인 것 같아요. 지지율이 현재처럼 고공행진을 하면 네. 윤석열 총장의 입당 시기는 자꾸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지지율 높은데 어차피 국민의힘 지지하는 지지층들은 나를 지지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나는 외부에서 중도층과 합리적인 진보층,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진보층까지 내가 내 영역으로 오게 만들 거야. 그 사람들을 확보해서 나중에 국민의힘 지지층 합치면은 압도적인 지지율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표현하는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대략 70% 정도 네. 지지율을 받겠다 그런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으면 안 들어가고 지지율이 낮아지면 어렵잖아요. 본인 처지가. 그러면은 빨리 국민의힘이라는 보호막을 입고 이제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추이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지지율에 따라서 입당 시기가 조절될 것이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최근에 잠깐 이제 하락세였는데 다시 이제 반등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렇죠? 말씀이군요. 네. 어쨌든 윤 전 총장이 어제 국민의힘과 정치적인 철학이 같다라는 건 국민의힘의 이제 뭐 입당을 기정사실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던데요. 7월 24일에 입당할 것이다라는 이제 관측. 7월 24일이라는 건 이제 원래 윤 전 총장이 이제 검찰총장을 계속 유지했다면 총장 만료일이 이제 7월 24일이기 때문에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유동적이라고 생각해요. 7월 24일이 될 수도 있지만 더 늦춰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장 소장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본인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 있다고 하면 본인은 일찍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요. 일단 이런 거 버스론도 제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준석 대표는 버스론 얘기하잖아요. 버스에 태우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요 흔들려요.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시청자분들 아실 텐데 본인은 사실은 당내에 기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예요. 지지율 때문에 그만큼 윤 전 총장이 각광을 받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네. 그 지지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지지율은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직이나 이런 거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야 조직이 많이 있고 올해부터 정치했던 분들은 조직을 갖고 있지만 이분은 그런 조직은 없어요. 이제 지지율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이제 대선 출마한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경쟁을 시작한다? 결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늦춘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지율을 갖고 있는 한, 그러니까 높은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는 한 본인은 최대한 시간을 늦추면서 밖에 있으면서 몸값을 올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유리한 환경이 됐을 때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예컨대 국민의힘에서 다른 주자들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윤 전 총장이 대세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국민의힘은 어떤 방법, 수상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분을 모셔오려고 할 거예요. 몸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들어가는 순간 몸값이 올라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경선을 하면서 이제 서로 막 공격을 할 겁니다. 같은 후보들끼리. 그랬을 때 본인의 여러 가지 정치적 이제 시험대에 오르게 되고 그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본인한테 치명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7월 24일이라는 이 날짜도 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네. 네, 저도 특별히 이렇게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율이 높으면 나중에 들어갈 거고 지지율이 낮으면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는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윤 전 총장의 정치 입문 시기를 6월 20일 전으로 이제 예측을 하셨는데 29일에 이제 네. 한 거는 어떻게 맞는 걸로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까요? 인정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많은 30일은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네, 인정하는 걸로. 장 소장이. 알겠습니다. 네. 이에 앞서서 윤 전 총장이 어제 스포트라이트를 한껏 받으면서 본격 정치의 링 위에 올랐습니다. 장 소장님, 윤 전 총장의 출마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냥 정치 초보가 처음에 전 정치를 할 거예요라고 하는 선언문으로서는 90점 이상이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이분이
정치를 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현재 정권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그쳐서는 안 돼요. 본인의 비전을 얘기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국민을 설득시키면 안 돼요. 국민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저는 어제 선언문을 읽는 것을 보고 기자들 일문일답을 하는 것을 보고 약간 실망했던 거는 가슴이 울컥하는 게 없었어요. 감동. 와, 그래. 그러니까 지지자라면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쳐가지고 대통령 만들 거야. 이렇게만 울컥하게 만드는 그러한 감정을 건드는 포인트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실패작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권교체라는 그 단어를 윤석열이라는 이름과 동일시한 거는 잘한 컨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주 동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언론에 국민 앞에 완전히 내던져진 거잖아요. 본인의 정제되지 않은 육성, 행동들이 나타날 거예요. 2주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2주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네. 첫 메시지는 뭐 무난했지만 감동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동의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뭐 메시지도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본인이 메시지 던진 것도요. 네. 거의 99%가 현 정권 비판으로 끝났어요. 저는 그거는요. 새로운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비전을 보여줘야죠. 아니 본인이 어쨌든 대선을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출마하는 변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대선 출마는 아니고 정치 참여 선언이지만 그게 그렇게 보여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얼마나 4개월을 기다렸습니다. 118일. 그리고 나서 한 말이 현 정부에 대한 공격 아닙니까? 장수야 이렇게 세고 있는데 4개월 맞습니다. 118일. 근데 그랬을 때 국민들이 새 정치하겠다는 저분의 생각이 맞는 건가?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구태 정치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권 비판하는 거 당연히 그거 나올 줄 알아요.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늘 하던 얘기, 늘 듣던 얘기, 뭐가 다른 게 하나도 제가 볼 때는 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했던 정부 비판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용도. 네. 컨텐츠도. 저는 그래서 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도 하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관심 갖고 봤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와서 너무 아쉬웠고 장수영 말처럼 미래 비전이나 저분이 대통령으로서 능력과 이런 것들 갖고 있는지가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정말 저 사람이면 내가 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패라고 보는 것이고 앞으로도 저런 식으로 계속 나가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감동을 주고 현 정치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구체적인 이제 비전이 윤석열 캠프의 이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번엔 대권 출마가 아닙니다. 그냥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정치를 하는지 이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그러한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내가 정치하겠다라는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번에 대권 후보 출마 선언을 하게 될 때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솔직히 잘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제 본인들은 정치 참여 선언입니다라고 되게 강조를 했지만 어제 TV 화면을 보면서 계속 밑에 자막에는 대권 출마 선언 이런 식으로 다 나왔고요. 오늘 여러 언론들을 봐도 다 대권 출마로 나왔거든요. 본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걸 지금 이제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언론과의 이제 스킨십에 이제 나선 윤 전 총장인데 오늘 국회 소통관을 방문해서 여의도 신고식도 치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 비전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 소통관을 와서 보니까 한국 정치의 그 생생한 현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 윤석열 이제 정치에 그 첫 발을 디뎠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 계열 넥타이가 좀 매기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넥타이요? 글쎄 그래서 아침에 골라주는 거 그냥 메고 나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 정보 공사나 이런 부분 나오는 거. 글쎄 어제는 제가 국민께 이제 정치에 나서는 제 그 생각과 그 어떤 그 포부를 또 제 계획을 말씀을 드린 거고 구체적인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어제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작은 출처 정리를 같이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 특별한 입장 없습니다. 네, 언론들이 그 정치인들의 그 넥타이 색깔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넥타이 색깔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그 윤 전 총장의 그 메시지 또 그 답변에 대해서 그 도리도리 윤 그리고 카메라 마사지에 대한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의도 문법에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제 그런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뭐 도리도리 얘기도 본인이 이제 어쨌든 어제 연설하면서 계속 이제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보는 모습이 불안해 보이는 모습도 있었고 네. 안정감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대선에 출마하려면 저런 것도 다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장 소장은 잘 알겠지만 대선 후보나 대표 후보가 되면 메이크업, 그다음에 의상 색깔, 그다음에 넥타이, 그다음에 행동 하나하나, 제스처 하나하나까지 다 이 컨설팅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불안해 보이면 안 되거든요. 안정감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저런 부분도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발언하고 내용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단어나 내용들을 미리 준비해서 발언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처음 출발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윤 전 총장이 만약에 계속 대선 가도에 가려면 저런 부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고쳐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참모들도 저런 부분에 대한 잘 조언을 잘 해서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안정감 있게 지지할 수 있을 만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은 아직 미숙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직은 그 언론에 이제 대처하는 또 그런 모습들은 소위 그 표현하는 날것의 뭐 모습이다라고도 이야기를 뭐 들리더라고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처음 등장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정치 초년생의 저러한 제스처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여태까지 가져왔던 버릇을 금방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참모들도 뭐 예를 들면은 이미지 메이킹 하는 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진중하고 진솔한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는지 많은 연습이 필요하니 그분들과 함께 리허설 같은 걸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이 등판하자마자 처가 리스크를 파고들면서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어쩔 수 없겠죠.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검증의 칼날을 아주 심하게 들이댈 거예요. 두 가지 파트입니다. 정책 검증,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느냐라는 부분과 가족의 도덕성, 윤리적인 부분, 이 부분을 집중될 건데 국민들이 느끼기에 더 자극적인 거는 가족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흉흉한 소문들, 뭐 부인과 장모와 관련된 아주 흉흉한 소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툭툭 던지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의 반응을 볼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국민의 검증의 잣대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 선택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처음 저는 엑스파일을 봤을 때 제 입장은 지금까지 똑같은데 이러한 많은 공격이 예상되니 정말 좋은 참모들과 잘 준비해서 대응을 잘 해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제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제 말과 생각과 판단이거든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방금 전에 윤 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뭐 아내 재산 형성 경위 물어보니까 특별한 입장 없습니다. 이런 식의 반응은 옳지 못해요. 이거는 되게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 이런 거거든요. 진솔하게 이제 해명하고 더욱더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충고드립니다. 오늘 그 부인 김건희 씨인가요? 네. 그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제 전면 부인하는 뭐 예. 그런 육성이 또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건 뭐 본인이 부인했으니까요. 그건 뭐 그대로 지금 저는 뭐 보고요.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던 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관계는 확인 안 돼서 모르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보도가 되면 사실은 이걸 몰랐던 분들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본인은 장인이 아니라고 그러죠.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소문에 꼬리를 물어요. 사람들은 이 입에 입으로 정치인에 대한 얘기, 특히 이제 대선 후보급 되는 분들에 대한 가족의 얘기는 당연히 입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장 소장이 이제 소위 아까 얘기했던 우려했던 부분들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관계를 떠나서 소문이라고 하는 건 입에서 입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특히 정치인에서 이런 소문은 퍼져나가는 순간 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본격 소통 행보도 시작한 윤 전 총장 비활성화됐던 SNS를 다시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패친 여러분. 생전 처음으로 SNS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사진, 프로필 사진, 그리고 소개 글 보셨나요? 괜찮으십니까? 여러분과 더 가까이 다가가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자주 듣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어떠한 얘기도 좋으니까 저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해주시고 저도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네, 그 친구 요청이 폭주해서 이제 비활성화됐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다시 이제 어쨌든 그게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OX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 전 총장의 SNS 그 활동 이게 결국에 윤 전 총장에게 득이 될 것이다 아니면 실이 될 것이다. 자 하나 둘 셋. 저는 세모입니다. 세모입니까? 네. 세모. 왜 세모인가요? 총장님은 X를 X. 주셨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문제라고 봐요. 이제 오늘 열었잖아요. 이제 열어서 이게 어느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친근하게 가까이 가는 이미지, 또 강골 검사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윤 전 총장 입장에서. 근데 이런 SNS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부드러운 면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성공할지 않을지는 아직 모른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결정을 유보하는 입장에서 세모를 들었습니다. 실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안 하던 일을 하면 실수하고 사고 쳐요. 그러면은요 안 하니만 못 해요. 그러니까 저것을 만약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올리면은요. 감정적인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꼬투리가 돼가지고 여러 실수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거고 다른 누군가가 관리를 한다면 뭐야 이거 직접 안 하는 거잖아 하고 실망할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너무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 윤석열 총장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게 페이스북 친구 맺어가지고 저런 모습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이번에 여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는 9명이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무리했습니다. 구룡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여권의 1강 이재명 지사가 대권 라이벌 윤 전 총장과는 달리 내일 나홀로 유튜브 출정식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을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압도적으로 1등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자신감의 발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미 그냥 민주당 여권의 대선 후보가 됐어. 내가 뭐 세력 동원하거나 의원들 줄 세우거나 안 그래도 괜찮아 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좀 옳은 판단인 것 같아요. 뭐 코로나 시대 때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굳이 이렇게 누구 의원들을 줄 세우는 것도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해요. 앞부분에.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사람들 막 모아놓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도 그 당대표 선거할 때도 보면 이런 온라인상의 소통을 통해서 많은 부분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SNS를 통해서 출마 선언을 하는 것도 젊은 층에 대한 호소력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현장에 못 가더라도 이걸 하게 되면 다 접속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재명 지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목표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대선에 출마하는지 하는 부분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현장에 있으면 뉴스에서 전해진 것 외에는 전체를 들을 수는 없어요. 현장에 못 가면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점도 전체를 다 듣는 것과 뉴스에서 이걸 어떤 그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기사화하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언론사마다 각각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뭐 보수 언론사, 진보 언론사가 있다면 진보와 보수는 각각 다르게 분명히 보도할 거예요. 그러면 맥락이 다르게 전달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직접 접속해서 보게 되면 전체를 보니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더 많은 사람이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나 비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당 예비 경선의 최대 변수라고 하면 단일화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 이재명 연대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다고 두 분 생각하시는지 먼저 장 수장님?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괴력이 있으려면요. 2등, 3등의 지지율 합이 1등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과 2등, 3등의 지지율을 합쳐봤자 그게 넘지를 못해요. 이것은 하나의 그냥 이재명을 반대한다라는 세력을 합치는 것일 건데 특별히 시너지 효과도 없어 보이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 보여서 저는 이것은 별로 좋지 않은 거다. 이재명 대세론을 더 강화시켜주고
인정하는 그런 계기가 될 뿐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단일화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도 동의해요, 장 소장 말에. 그러니까 단일화 실효성은 없어요. 지금 현재 너무 격차가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단일화에 대해서 이낙연 이제 전 대표나 정세균 지금 총리가 강원도지사 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지금 의원이죠. 현재 의원과 단일화하겠다고 하는 다른 분들은 단일화에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봤는데 별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일화가 두 분은 할 것 같은데 두 분의 단일화가 크게 파괴를 가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일화의 효과는 없을 거다. 단순히 그냥 이재명 지사만 더 키워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연대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던졌는데. 근데 저는 그것도 본인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인 거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이 거기에 호응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겠죠. 아까 장 소장 얘기했듯이 나머지 분이 다 합쳐서 이재명 지사를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열심히 뛰어서 본인의 지지율이나 아니면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연합한다는 것은 별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엔 이슈에서는 대선 출마 공식 선언한 윤석열 전 총장 등판 그리고 여권의 대선 레이스 관전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31도, 광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와 제주 지역은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모레부터는 제주를 시작으로 토요일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뉴스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